안녕하세요. 루나치과 보증과 치과의원 원장 조성근이라고 합니다. 네오포럼 이번 주제는 근관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주제는 왜 우리가 한 엔도가 자꾸 실패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임상적인 증례를 말씀드리면서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과 임상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성수동에서 치과보증과 치과로 개원을 했고요. 조성근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치과보증과 치과의원으로 개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는 치료들이 실패한 근관치료에 대한 재신경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신경치료도 많지만 그 비중이 이제 재근관치료에 대한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요. 이렇게 재근관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의문점이 듭니다. 왜 이 엔도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되고, 그런 고민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왜 실패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서 근관치료가 조금이나마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헌에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임플란트와 근관치료 그런 성공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놀랍게도 전반적인 성공률에 있어서는 임플란트가 근관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면은 임플란트는 10년 전에 심어놓은 임플란트도 본 로스 없이 짱짱하게 잘 유지가 되는 반면에 근관치료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탈이 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근관치료가 당연히 이제 선행되지 않고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근관치료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7년의 팔로우업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 이제 보통 60개월 이 정도부터 이제 근관치료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멀쩡한 치아를 엔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치아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고생을 해서 근관치료나 재근관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치료한 치아를 얼마나 평생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이 치아를 얼마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멀쩡한 치아를 근관치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이 치아는 근관치료가 아니었으면 발치를 해야 되는 치아입니다. 통증이 발생했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근관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근관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 환자의 기능적인 습관이나 구강 관리 이런 상태가 거의 바뀌지 않는 한 치료한 치아를 오래 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관치료를 잘 해준다 하더라도 심각한 치주 질환이나 재발성 우식증, 그리고 보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치근 파절, 이런 다양한 이유로 근관치료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근관치료한 치아는 정말 수명이 짧을까? 엔도한 치아를 얼마 못 쓰는데 그럼 굳이 엔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받았던 외상 환자입니다. 21번 크라운이 파절이 돼서 왔어요. 아마 자전거 타다 넘어졌던 것 같은데 넘어져서 앞니가 파절이 돼서 내원을 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라운 루트 프랙처죠. 크라운 루트 프랙처고 팔라탈 마진이 서브진지바로 이제 프랙처가 되면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그냥 서브진지발 마진이기 때문에 나중에 페룰이 나오기도 어렵고 해서 대부분 발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어떻게든 좀 도전적으로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해서 우리가 서지컬리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서지컬리 포지셔닝이라고 180도를 돌려가지고 다시 그 발치 소켓에 삽입을 합니다. 당연히 덜 들어가겠죠. 덜 들어가면서 서브진지발 마진이 수프라 마진으로 바뀌게 되고, 그 상황에서 스플린트를 하고 제가 근관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21번과 22번 근관치료를 진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번 치아 같은 경우는 서지컬리 포지셔닝을 한 치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증상도 사라지고 동요도도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빌드업 지로코니아를 이용해서 크라운 수복까지 완료를 했던 증례입니다. 이게 2012년 얘기입니다. 제가 이 증례가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처음으로 했던 빌드업 지로코니아 크라운 케이스입니다. 수련받을 때. 그 전까지 레진만 주구장창하다 이런 본 떠서 하는 크라운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2025년에 제 치과에 뭐 그전부터 계속 다니긴 하셨는데 이제 정기 검진을 위해서 내원을 하셨고요. 2025년 얼마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보시면 21번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식은땀 병수 없이 깨끗하게. 원래는 외상을 받은 치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근 외흡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발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2번 치아 역시 근건 치료한 부위가 전혀 염증도 없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 사진 보시면 2012년도 이때는 뭐 30대였죠. 이때는 30대였고 지금은 이제 50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이런 노화 과정은 보입니다. 이게 없던 블랙 트라이앵글도 생겼고 치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두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복을 했던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22번 루트 캐널 근간 치료로 하고 코어로만 마무리했죠. 코어로만 마무리한 치아는 큰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치부이기 때문에 뭐 기능, 교합력이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아서 오래 쓰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근간 치료가 잘 되면은 별 문제 없이 환자의 또 물론 환자의 그런 관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잘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근간 치료가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 20년 막 이렇게 유지가 되진 않죠. 뭐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 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37번이 씹을 때마다 시큰거리고 창고에 굉장히 많이 시린 그런 증상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크랙투스죠. 치아 균열로 인한 문제입니다. 치아 균열 증후군은 당연히 근간 치료를 해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근간 치료를 하고 크랙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꽉 잡아주기 위해서 크라운 수복을 하게 됩니다. 뭐 C-쉐입 근간이죠. 뭐 C-쉐입 근간이 대부분 이렇게 크랙이 잘 유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 치료를 잘 끝내고 크라운까지 잘 수복을 해줬는데 환자가 1년 뒤에 정기검진을 계속 오시긴 했지만 1년 정도 있다가 잇몸이 부었다고 오셨습니다. 잇몸이 부었고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결과 누가 봐도 이거는 버티컬 루트 프랙처죠. 수직 치근 파절이 발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힘들게 근간 치료를 하고 크라운까지 다 수복을 했지만 1년 만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발치한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디스탈 루트에 수직 치근 파절이 발생한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뭐 제가 근간 치료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환자도 마찬가지고 이건 아무도 예상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모든 과정을 현미경으로 보통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는 편인데 제가 이제 그때 근간 충전하기 직전에 사진 찍은 거에도 기록을 남겨놨더라고요. 이 크랙이 눈에 보이고 이 크랙이 사실 루트까지 진행이 됐는지 물론 이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 치근까지 크랙이 진행이 된 것도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뭐 무조건 발치해야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치근 부위는 어두워 보여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크라운 쪽에만 균열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근간 치료하고 코어 크라운을 했던 증례였습니다. 우리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런 크랙과 같은 크랙으로 인해서 내원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빙 데스라고 하죠. 우리가 크랙투스에서 우리가 진단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빙 데스가 6mm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mm 이내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료를 뭐 근간 치료나 재근간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는 이 치주낭 깊이를 측정을 해서 6mm가 넘어가고 좀 쑥 들어가고 10mm 넘어간다. 그건 발치하셔야죠. 환자가 괜히 고생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환자한테 잘 설명을 하고 이거는 치료를 해도 오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6번, 지금 근간 치료 받았죠. 근간 치료 받았고, 뭐, 씹을 때마다 아프다고, 내원을 하셨는데, 뭐,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근단 병소도 있지만, 물론 이제 치주도 좋진 않죠. 포케이션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될 정도로 본러스가 발생을 했는데, 뭐, 수련받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그냥 재근간 치료를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밀하게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검진을 해줘야 됩니다. 포르밍데스가 쑥 들어가게 되는 경우, 환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봐서 멀쩡해 보여도 이런 식으로 수직 치근 파절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발치해서 보여줘야죠. 환자는 그냥 멀쩡한 치아를 뽑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치를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쪼개진 거 보이시죠? 이거는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 치근 파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치아를 발치하게 됐을 때 환자는 이 치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발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재근간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하고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다 내원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런 식으로 파절이나 수직 치근 파절, 특히 치근 파절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치료 자체가 뭐 엔도가 사실 잘못됐기 때문에 수직 치근 파절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제 환자의 비기능적인 습관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파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치료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크란칭이나 브록시전과 같이 비기능적인 습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자와 관련된 환자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이를 꽉 깨무셔가지고 치아가 쪼개지게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환자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환자가 아닌 치과 의사와 관련이 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치아 치료를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석대로 근간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간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간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당연히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빙도 안 하고 엔도하면 되겠는데 라고 엔도를 했는데 뭐 1년도 안 돼서 크랙이 더 진행이 돼서 발치하게 되는 경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정확한 이제 클리닝과 쉐이핑, 근간의 쉐이핑과 클리닝이 중요하고요. 좋은 재료 쓰셔야 됩니다. 뭐 치과 항상 엔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엔도에서 얼마나 받는다고 이런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도에 대해서는 좋은 재료를 좀 선호하지 않는 그냥 대충 이렇게 쓰는 재료를 이제 선택해서 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디스인펙션입니다. 감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근간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염입니다. 근간 내에 이미 감염이 존재하는 경우 감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만 감염이 없었던 바이탈 케이스에서도 근간 치료 후에 감염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이런 감염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이 조절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5년, 10년 지났는데 다시 재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코로나 셀링이죠. 그 코어 수복을 말하는 겁니다. 코어와 크라운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과에서의 숙련도도 중요하고 환자가 관리를 잘 해줘야죠. 무엇보다. 이 모든 이 중요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챗GPT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근간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챗GPT에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인 대답을 잘 해주고 정리를 잘 해줘서 대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얘기죠. 저도 저렇게 뭐 하기 싫어서 저렇게 안 하는 건 아니죠. 자, 이 환자 보실까요? 구강검진에서 충치 치료가 있다고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하악, 사전, 대구 GV, 6767 전부 다 근간 치료를 했죠. 물론 그 전에 구강검진 전에는 증상도 없고 씹을 때 아프지도 않았는데 근간 치료하고 나서는 이제 아예 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아프다는 거. 씹을 때마다.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은 없죠. 근간 치료가 돼 있기 때문에 자발통은 없겠지만 저작 시 통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원인은 누가 봐도 자명하죠. 치근단 치주염이 다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치 치료가 신경 치료. 이거는 치과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치과의사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알아서 다 판단을 해서 치료를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치료, 충치치료를 신경치료를 했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경치료를 했는데 실패한 게 문제인 거죠. 바이탈 케이스 근간치료를 했는데 죄다 이렇게 치근단 치주염이 생겼다. 근간치료가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간도 잘 찾고 근간장도 잘 결정을 했고 치료도 잘한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병소가 생겨서 이 환자는 근간치료 5개를 받았는데 4개가 실패를 했습니다. 성공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증례 한번 볼까요? 5개월 전에 치아가 부러져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은 사이너스 트랙이 생겼어요. 누궁이 생겼고 21번 쪽은 이제 이미 누궁이 생기기 직전까지 갔죠. 본로스가 굉장히 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왼쪽 위에 앞니 2개가 격투기를 하다가 맞아서 부러졌는데 앞니 2개만 하면 안 예쁘다고 6전치를 다 크라운을 씌운 증례였습니다. 뭐 과잉 진료라고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만 6전치 다 하면 예쁘긴 하잖아요. 뭐 결과가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근간 치료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간 치료를 한 게 약간 좀 오버 필링도 좀 됐고 문제는 전부 다 치근단 치주염이 발생을 한 거죠. 감염이 된 거죠. 이 환자가 격투기를 하다가 치아가 부러졌으면 사실 감염 근간은 아니었죠. 바이탈 케이스였죠. 이런 바이탈 케이스에서 근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병소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아트로제니컬 인펙션이라고 하죠. 치과에서 감염원을 넣어준 꼴밖에 안 됩니다.
이 가다파차가 멸균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이 기구, 근간 성형에 사용한 나이타이나 뭐 헤드 파일도 멸균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뭐 러버댐, 전치부는 사실 러버댐 안 걸어도 감염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이렇게 감염이 됐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감염 조절이 실패하게 되면 근간 치료의 성공률은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률이 0이죠, 0. 모든 치료가 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재근간 치료라는 것도 물론 있죠.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고생을 2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의 치료가 끝났을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치료는 한 번에 문제없이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근간 치료가 실패하게 되는 우리가 엔도돈틱한 팩터, 그러니까 치과 의사와 관련이 된 요소들이죠. 이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내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해결을 찾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아래 46번이 아프다고 찾아왔어요. 예전에 뭐 치수와 근접하게 필링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근간 감염이 돼 있겠죠.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우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감염이 되면은 이 치수에 세균 감염이 발생해야 되고, 감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하루아침에 병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서서히 감염이 돼서 이렇게 치근단 치주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뭐 치료 계획은 신경치료, 근간치료 후 코어 크라운을 설명을 드렸지만 환자가 이제 비용적인 문제로 안 하셨어요. 비싸다고 안 하고 그냥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2018년도에 다시 왔습니다. 환자가 다시 왔어요. 이미 근간치료하고 크라운까지 다 되어 있죠. 근데 더 아파져서 왔습니다. 근간치료하고 크라운을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치근단 치주염도 훨씬 더 악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디스탈은 치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디스탈은 치료가 잘 되어 있는데 메지알 쪽 근간의 감염 조절이 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치료회의죠. 재근간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근간 치료가 실패하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 에세스 오프닝부터 시작을 해서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고 쉐이핑을 하고 근간 세청을 하고 캐날 옵츄레이션, 근간 중정과 코로나 실링, 이 모든 단계 하나하나가 매 단계가 중요합니다. 근간 치료 성공률이 높은 이유 중에 실패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단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인 거죠. 이 모든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치료에서 결과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하나 과정을 집중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의 근간치료 수과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근간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치과의사잖아요. 우리가 치과의사고, 치과의사는 환자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잘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근간치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35번 소고치입니다. 소고치가 이런 식으로 치료가 돼 있고, 이 환자가 2020년도에 저희 치과 왔습니다. 이제 검진 받으러 와서 뭐 이거는 제가 보고 이거 조만간 탈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탈나면 재근간 치료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전에 치료받았대요. 10년도 넘었다고 했어요, 저한테. 이미 2020년에도 10년이 넘었던 그런 치료인데 24년, 작년에 매년 6개월마다 오시는데 작년에 또 오셨습니다. 탈이 안 나요. 제가 이거 얼마 안 있으면 탈을 날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탈이 나질 않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근간치료를 하셨죠. 루트캐널스. 우리가 근간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근간치료라고 하는 건 근간 안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잖아요. 근간 안을 성형을 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치과의사가 만들어낸 그 공간을 다시 채우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가 근간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구와 출구를 틀어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세균이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잘 틀어막는 것이 바로 근간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중간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코로날 셀링과 로트캐널 셀링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료가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공적인 근간치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에 올려서 좋아요를 받으려는 게 성공적인 근간치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환자 입장에서 증상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바로 성공적인 근간치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근간치료가 왜 실패했겠습니까? 근간치료가 왜 실패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치과 오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경관을 못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전에 많이 오셨어요. 파일이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많이 그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발치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오프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가 왜 나지? 여기서 피가 날 곳은 아닌 것 같은데 퍼포레이션이죠. 퍼포레이션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치아가 아닌가? 치료했는데 환자가 계속 아프대요. 열심히 치료를 했어. 근관성형도 열심히 했고 치료 잘했는데 환자는 계속 아프대요. 밤에 잠 못 자는 정도로 아프대요. 엉뚱한 치아를 치료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이런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상으로는 엔도를 굉장히 잘했어요. 뭐 제가 봐도 잘했습니다. 제가 봐도 엔도가 잘한 것 같은데 환자는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관치료에서 감염 조절만 잘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염 조절이 실패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사이너스 트랙이죠. 누궁이 생겨서 실패하는 경우까지. 이 모든 이런 실패의 원인들을 제가 좀 증례별로 정리를 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경관을 못 찾아서 내원한 증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46번입니다. 46번. 1년 전에 신경치료를 하고 쉬었습니다. 치과에서. 미지혈근관을 못 찾았대요. 그때 신경관을 다 못 찾고 마무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치과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석회화가 돼 있고 입구를 찾지 못해서 못 찾았다고. 그리고 뭐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좀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뭐 극심한 통증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경우 뜨거운 거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저작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치과 다시 갔어요. 치과를 갔더니 이거는 대학병원 가야 된다고 해서 대학병원을 갔고 대학병원은 뭐 항상 그렇죠.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1시간에 한 명씩 봤기 때문에 환자가 많아서 예약이 늦은 게 아니라 좀 예약이 많이 밀립니다. 한 사람 치료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예약을 잡으셨대요. 환자는 지금 불편한데 3개월 뒤면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3개월 뒤에 예약을 잡아줘서 치과 보존과를 찾아서 내원을 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근관 같은 경우는 메지알 쪽에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쉽게 접근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메지알 근관을 한번 보실까요? 찾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이 근관은 눈에 보이죠. 엑스레이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만 입구를 이런 식으로 넓게 확대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라서 벽을 타고 따라서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파일이 벽을 이제 쭉 타고 근관 오리피스를 지나서 근관 내로 들어가게 하는 거는 그게 바로 사실 근관 성형의 목적인 거죠. 근관 오리피스를 찾고 근관을 확대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근관을 찾지 못하는데 땅을 쭉 파놓게 되면은 이제는 평면상에서 하나의 점을 찾아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자, 기존에 떼었던 수목모를 이제 코어 재료를 제거하고 나서의 상태예요. 근관이 보입니까, 선생님들? 엑스레이상 이게 현미경으로 찍어서 보이고 현미경으로 찍어서 보고 있는데도 잘 보이지가 않죠. 이게 보통 우리가 워킹 마그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현미경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20배, 30배로 확대해서 근관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워킹 마그니피케이션은 보통 3배에서 5배 사이입니다. 3배에서 5배 정도만 확대를 해도 근관이 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쪽이 못 찾은 근관이죠. 메지알 쪽 근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정도를 좀 파놨어요. 이렇게 면을 만들어 놓은 거지. 면을 바닥에다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볼까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이스무스,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루트 쪽이죠.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 치근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계부, 현미경으로 보면 이 경계 부위, 이스무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경계 부위에 근간에 오리피스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됩니다. 메조링거는 금방 찾았습니다. 이렇게 엔도 익스플로러로 꾹꾹 찔러보다 보니까 쑥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서 메조링거는 다행히도 운 좋게 금방 찾았습니다. 메조링거를 찾고 나서 한번 볼까요? 메조링거를 찾았으니까 이 이스무스를 따라서 이 라인상, 메조 버컬 쪽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상에 오리피스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찾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캐베츠 본트 쪽에 가늘고 긴 프리우칩이 있습니다. 프리우칩을 사용해서 이스무스를 한번 이런 식으로 뚫어줍니다. 바닥을 파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의 입구, 오리피스를 접고 있는 염심 셀프라고 하죠. 그거를 좀 제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정렬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 라인상을 한번 정렬을 해주는 거죠. 당연히 이런 캐베츠 칩은 척기관 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스무스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면
저는 이제 스카우팅이라고 하죠. 캐논 스카우팅이라고 여기저기 쿡쿡 찔러봅니다. 물론 이제 핸드 파일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핸드 파일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손에 가려가지고 입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글라이드 패스용 나이트 아이를 이용해서 쿡쿡 찌르다가 어느 순간 쑥 들어가면 아, 오리피스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위에다가 이제 핸드 파일을 넣어서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사실 첫날 다 찾았어요. 이렇게 첫날 다 찾아가지고 메주링과 메주 버커를 성형을 다 끝내놨습니다. 물론 환자가 통증이 있어서 내원을 했기 때문에 첫날 그 통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못 찾은 근간을 다 찾아야 됩니다. 못 찾은 근간을 찾아서 성형을 적어도 25번 이상으로 확대를 해 주셔야 이 환자의 증상이 대부분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근간 치료 해놓고 나니까 잘 된 것처럼 보이죠. 뭐 그렇게 근간의 그런 오리피스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근간을 좀 과도하게 치질을 삭제한 그런 흔적도 좀 보이지가 않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상태를 이렇게 만들기는 게, 뭐, 제가 이제 사진 2장으로 보여주니까, 금방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간,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이런 근간 잘 찾아가지고, 성형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증례 보시면은 이 학생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고 예전에 펄포토미 해놨던 치아가 이제 탈이 나가지고 통증이 있으니까 동네 치과를 가서 근간 치료를 시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CT를 한번 볼까요? CT 한번 보시면 미젤 루트에 약간 디스탈 서피스 쪽에 퍼포레이션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위에 퍼포레이션이 발생한 것 같고 기구 조작을 너무 깊게 했죠. 우리가 오리피스는 보통 이 CJ 부근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깊게 땅을 파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하나의 근간을 찾은 다음에는 다른 근간은 같은 펄팔 플로어라고 하죠. 같은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오리피스는 이 CJ 부근에 있죠. 이쪽에 오리피스가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되고 이 근간은 매핑을 좀 해보면은 오리피스가 바로 이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이 화살표로 표시된 이 위치에 있어야 되고 메젤 근간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 수복모를 완전히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입구를 못 찾은 것 같고 이제 디스탈 서피스 같은 경우는 오리피스가 벽에 위치하게 되죠. 바닥이 아니라 벽에 위치하게 됩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근간 못 찾아서 내원하는 경우 많은 증례를 보았지만 이런 식으로 오리피스가 현미경으로 보면 바닥은 잘 보이거든요. 바닥은 잘 보이는데 벽이 보이진 않죠. 벽에 있는 근간은 입구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웠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깊게 파놓게 되면은 입구를 다시는 못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한번 임상 사진 보시면은 입구를 좀 넓게 파놨습니다. 이 부위를 확대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오리피스는 이 부위에 있는 거죠.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메지알진이나 디스탈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입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런 경우 메지알보다 디스탈이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벽에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간의 바닥을 입구, 이게 펄팔 루트죠, 루트. 치아의 루트 쪽을 이렇게 파놓게 되면은 루트의 폼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런 면에, 한 면에 이렇게 한 점을 찾아야 됩니다. 한 점을 찾아서 그 점에다가 10번 파일을 꽂아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쉽죠. 뭐 파일을 던져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양궁, 대한민국이 양궁의 강국이죠. 이게 뭐 30m, 뭐 50m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저는 뭐 시력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보이지도 않겠지만 이 가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간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양궁 선수들은 그렇게 노력에 대한 보상을 잘 받죠. 금메달도 따고 뭐 이렇게 입상하게 돼서 보상을 받지만 이렇게 근간 찾으면은 근간 치료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몇만 원 남짓이죠. 애초에 근간 치료의 난이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엔도에서 얼마나 받는다고 항상 이런 얘기 많죠. 저도 뭐 개원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지만 우리가 근간 치료는 항상 우리가 치과의 원가 보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 보존율이라는 이제 그런 통계가 있는데 원가 보존율 측면에서 근간 치료는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간 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인데 거기에 큰 시간을 들이지 않으려면 시작,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오리피스를 잘 찾고 이런 식으로 파놓지 않고 잘 찾아야 우리가 근간 치료를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깊게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퍼포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근간 치료 난이도가 다시 2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케이스 근간 치료 디스토보컬 팔라탈 잘 찾았습니다. 잘 찾았지만 메주보컬을 찾지 못해서 증상이 발생을 해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CT 찍어서 액시얼브를 보시면은 메조링걸, 메조버컬 쪽 MB1과 MB2가 명확하게 보이죠. 근관 치료 많이 해보시고 개원하신 분들 알겠지만 CT상으로 근관이 보이면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근관을 못 찾는 경우는 CT상으로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잘 보이는데 그래서 왜 이걸 못 찾으셨을까 하고 오프닝을 했는데 오프닝을 하니까 그냥 바로 보여요. 여기 보시면 메조율 쪽에 메조버컬 쪽 오리피스가 바로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는데 왜 못 찾으셨을까? 상악 7번이 이런 게 바로 문제인 거죠. 상악 7번의 메조버컬 루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환자가 입을 못 벌려요. 환자가 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위 기구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해결책은 확대를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메지알 쪽으로. 보시면 메조버컬 근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리피스를 이렇게 작게 성형을 해놓게 되면은 메조버컬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구는 디스탈 방향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스탈 방향에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상악 7번 엔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을 확대를 해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크라운 하실 거잖아요. 치아가 요만큼 더 깎는다고 치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충분히 근관의 입구를 찾을 수 있게 확대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악 7번, 상악 제2 대구치 같은 경우는 메이저 쪽으로 어느 정도 확대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PFM 크라운 세팅했습니다. 바이탈 크라운 세팅을 하고 나서 환자가 이제 시리고 아프다고 이제 CC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전 원장님께서 근관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PFM 크라운이죠. PFM 크라운에다가 구멍을 내서 근관 치료를 했고 그 원장님께서 써주신 의뢰서에 따르면 메조버컬 근관은 찾았지만 메조링걸 근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한 2달 동안 7번 넘게 치료를 받았다고 했어요. 환자는 심지어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근관 못 찾았다고 자꾸 치과 오라고 하니까 이미 화가 나 있던 상태였죠. 자, 이렇게 근관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가 이전 원장님께서 찾았다고 한 게 바로 메조버컬이었죠. 메조버컬을 찾았다고 했었고 CT를 찍어봤습니다. 이전 원장님이 찾은 근관이 여기죠. 메조버컬. 근데 CT상으로 보면 그 위치가 여기가 확대가 돼 있죠. 메조버컬이 아니죠. 메조링거를 확대를 하신 겁니다. 요 부위가 메조버컬인데 손은 안 댔죠. 원장님은 자기가 찾은 게 메조버컬이기 때문에 메조링거를 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쭉 파고 들어간 거죠. 이 방향에서 이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방향이 잘못됐죠. 방향이 링걸 쪽이 아니라 자기가 찾은 게 메조링걸이기 때문에 버컬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이 치아가 크라운 수복이 되어 있고 PFM 크라운은 안에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자기가 찾은 게 메조버컬이라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고 그 첫날 제가 이쪽으로 조금 확대를 하니까 근관이 보여가지고 바로 근관 치료를 사실 끝냈습니다. 그날 근관 치료 메조링걸과 메조버컬을 확대를 해서 엔도를 끝내줬던 케이스입니다. 기존 수복물 제거 본인이 한 크라운이잖아요. 본인이 한 크라운 다른 데서 하는 크라운은 당연히 뜯겠지만 본인이 한 크라운 아시다시피 원장님들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리메이크 다 보내실 거잖아요. 기공수에. 어차피 리메이크 보내실 거면 그냥 뜯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걸 뜯지 않고서는 치아의 오리엔테이션을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찾은 게 어떤 근관인지도 확인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운에다 구멍을 내서 잘 엔도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특히 골드 크라운이나 안에 메탈이 돼 있는 경우는 이 안에가 비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근관 입구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조링거를 조금 더 뚫고 들어갔으면 퍼포레이션이 돼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적절한 시기에 잘 멈추신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그래서 근관 충전을 그날 끝내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환자가 나가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저한테. 자기가 2달 동안 고생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끝날 거였으면 이게 한 번에 끝내줘도 화를 내더라고요. 환자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관 치료가 오랫동안 진행이 된다 해서 성공률이 높아지거나 오히려 감염 확률만 좀 높아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에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근간을 못 찾은 게 항상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나요? 자, 이거 볼까요? 이 환자의 CC는 오른쪽 위 어금니가 뜨거운 거에 계속 아파서 왔습니다. 제가 엔도를 했어요. 제가 엔도를 했고 크라운을 제거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펄포토미가 되어 있습니다. 펄포토미가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쪽으로 좀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증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펄프토미를 잘 선호하진 않습니다. 뭐 요즘 바이탈 펄프 세라피 인기도 많고 하지만 바이탈 펄프 세라피 저는 환자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 환자가 아파서 왔을 때 펄프토미를 하면은 지금 당장의 증상은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지만 얼마나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감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근간 내 감염이 없는 확실한 케이스, 뭐 임플란트 대합치가 정출이 돼 있거나 외상에 의해서 뭐 파절이 돼가지고 아주 프레시한 치수가 노출이 돼 있는 경우는 감염이 없이 근간내까지 감염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다는 확신이 있으면 펄포토미를 해도 성공률이 높겠지만 뭐 무식이 심해서 급성 치수염이나 뭐 만성 치수염으로 와가지고 내원을 했는데 펄포토미를 한다? 펄포토미는 케이스 셀렉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환자는 뭐 펄포토미는 잘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잘 써왔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재감염이 됐을 뿐이고요. 근데 이렇게 펄포토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재감염이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근간이 안 보이는 거죠. 근간이 너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펄포토미한 재료 제거하고 나서 심지어 MB1, MB2까지 다 찾았어요. MB1, MB2, 팔라탈 근간 다 찾았는데 디스트 버클을 못 찾았습니다. 디스트 버클을 못 찾아서 CT까지 찍었는데 너무 석회화가 심하죠. CT상으로도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죠. CT상으로 어느 정도 보이면 찾을 수 있다고. 근데 CT상으로도 뭐 아예 눈 찍고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뭐 환자가 여기 찾고 나니까 이제 통증 없다고 해가지고 근간 치료 마무리했고 2년 넘게 잘 쓰고 있어요. 물론 이건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디스트 버컬 근간, 못 찾은 근간에 세균 감염이 심하게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지가 잘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역시 오른쪽 아래 신경치료 중인데 신경관이 막혀 있어서 내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증례처럼 땅을 막 파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CT상으로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디스트 버컬과 디스트 링걸은 성형을 다 끝내신 것 같아요. 확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하지만 메조 버컬과 메조 링걸은 확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조 링걸을 정말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저도 끝에가 좀 막혀 있어가지고 렛지가 만들어진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메조 링걸을 못 찾았어요. 메조 링걸을 못 찾고 저는 몇 번 시도를 해보고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증상이 있습니까? 증상이 없다고 말을 하면 그냥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이걸 제가 핸드 파일로 니고시에이션, 뭐 EDTA 놓고 막 이렇게 해서 니고시에이션을 했을 때 어느 순간 뭐 네고시에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근간인지 퍼포레이션이 된 건지도 알 길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의 증상이 없으면 그냥 중간에 타협을 좀 하는 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 포기가 좀 빠른 편입니다. 포기가 빠르다 보니까 금방 끝냈던 그냥 마무리를 했던 그런 증례고 좀 5년 넘게 잘 쓰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감염입니다. 감염. 우리가 근간 치료에서 근간을 못 찾거나 아까처럼 근간이 석회화가 돼 있거나 펄포토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근간을 못 찾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 그 근간 안에 있는 치수는 네크로시스가 됩니다. 네크로시스가 되는데 인펙션이 된 상태로 네크로시스가 되느냐 인펙션이 없이 네크로시스 되느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우리가 근간을 못 찾거나 아예 펄포토미를 할 때는 인펙션이 없는 네크로시스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바이탈 펄프 세라피가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러버댐을 안 걸고 NaOC를 안 쓰고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못 놓친 근간에 대한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솔루션. 당연히 보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면 찾을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못 찾는 거죠. 우리가 엔도가 어려운 거는 엔도가 항상 어려운 이유는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하죠. 안 보이는 상태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여기 근간이 있네? 여기다 파일 넣어볼까? 이걸 왜 못 넣습니까? 보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미경이나 루페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입구를 이런 터셔리 덴틴 쉘프라고 하죠. 덴틴 쉘프가 막고 있으면 파일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 부위를 삭제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덴틴 쉘프를 삭제를 하고 나서 스트라이트 라인 액세스를 얻어서 핸드 파일이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EJ 상방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래로 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울트라소닉 팁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비싸죠. 이런 팁은 비싸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이렇게 가늘고 긴 캐비트론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 팁을 사용하고 있고 또 라운드버 중에 이렇게 롱넥, 롱쉔크 라운드버 앤드 트레이서라고 해서 라운드버 다양한 사이즈의 라운드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뭘 찾아야 되는지 알고 찾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이 환자도 제 친구 어머님인데 엔도하다가 내원을 했습니다. 친구가 근간을 못 찾아서 내원을 했고 보시다시피 자기가 어딜 찾았는지도 몰라요. 일단 자기가 이게 몇 버컬인지 그 친구가 CT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CT 찍어보니까 링걸 쪽 두 개는 찾았네? 그럼 버컬 쪽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버클 쪽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이제 좀 타겟을 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T를 주기적으로 좀 찍어보고 필요한 경우 잘 찍어서 근간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간 치료 후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CT가 보험 청구가 됐잖아요. 이제는 근간 치료 중에도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러버댐을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못 찾을 경우 있잖아요. 저도 못 찾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인펙션이 없이 네크로시스가 발생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지금 첫 번째 세션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근간을 못 찾아서 내원한 그 증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세션에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여기 나와 있죠? 파일이 벌어졌거나 이런 과정은 다음 세션에서 다시 한번 다음 세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